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국공학대학교 와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한번 하고 오늘 두 번째 강의인 것 같네요. 혹시 지난번 강의를 들어주셨던 분들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래도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가 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조금 그 다음 스텝의 강의를 했어야기는 한데 지난번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갈 것 같긴 해요. 네, 녹화 떠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얹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할 테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그냥 조금 너그러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지금 조가 생각보다는 많은데 제가 어쨌든 그 조들별로 아마 지금 진행이 좀 되셨으면 궁금증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한번 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컨설팅을 좀 하는 쪽으로 할 거고요. 이후에 아마 발명진흥에서 교육이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그래도 수업을 듣는데 효과가 좀 있으실 거예요. 어차피 지금 조마다 문제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단계들이 다 다르실 거라 앞에서 강의를 듣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어떤 컨설팅 날짜에 맞춰서 현재 나의 가반 상태에서 막혀있는 부분, 좀 답답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는 부분들 준비해 오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상태로 그냥 한번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시죠? 이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컬라스 부문의 문제풀이이고요. 이 문제풀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허 사무소 제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학 변호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동년배의 나이대에 학교에서 이런 대회를 저도 참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래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컨설팅 그리고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허 분석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들은 특허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분석한다는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변리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에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특허라는 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은 이 대회를 통해서 거기서의 그 숨어있는 어떤 의미를 도출해서 기업에게 컨설팅을 한다라는 대회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허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특허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배울 때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나의 종류로서 특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대부분의 분들에게 특허가 뭔 줄 아세요? 특허라는 걸 들으시면 어떤 내용이 먼저 떠오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항상 독점권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네, 맞아요. 특허라는 거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특허의 반대 극부, 어떻게 보면은 이면에 있는 반대의 이면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리를 하자면 특허라는 거는 즉 기술의 공개를 전제로 하는 독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독점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반대 극부에는 기술이 강제적으로 공개되어야만 한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 법 제도의 제1조는 법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법의 제1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특허법을 설명할 때에는 독점권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 제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느냐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우리가 이 대회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발전에 어떻게 이바지를 하느냐, 특허라는 건 내가 좋은 기술을 개발했을 때
나 혼자 뒤에서 조용히 몰래 쓰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을 주변에 있는 비슷한 연구를 하는 경쟁업체들 또는 같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대가입니다. 내가 나 혼자 뒤에서 기술을 혼자 쓰는 걸 노하우라고 한다면 그 기술을 주변에 있는 기업들, 사람들,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 대가로 내가 개발했는데 사회에만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건 좀 억울하잖아요.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에 당신이 먼저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대회라는 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 하에 공개되어 있는 특허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지금 당장 어떤 기술적인 과제에 막혀 있어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 처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대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종의 R&D를 하는 대회라기보다는 빅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 또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한 스쿱 정도만 얹어서 기업 쪽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답안 작성을 시작하셨을 거고 현재 어떤 단계에서 막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답답함도 많이 느끼실 텐데요. 대부분의 솔루션들,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특허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조금 더 높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사실은 이와 같은 IP R&D라고 불리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IP R&D라는 거는 IP, Intellectual Property죠. 지적 재산권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들을 잘 가공해서 그 다음 세대의 R&D의 방향을 설계를 한다, 컨설팅을 한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프로세스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저희도 기업 쪽에 어떤 프로젝트를 받아서 똑같은 과업을 종종 수행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다른 문제를 보셨을 테지만 그 다른 문제도 사실은 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소목차로 나뉘어 있잖아요. 잘 보시면 여기서 요청하는 그 순차대로의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을 그대로 따라가는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 문제들이 소목차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솔루션의 각각의 스텝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답안이 좋은 답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의 소문자를 끊어서 지금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각각의 소문제들은 정확히 이 IPR&D의 각각의 스텝들을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스텝은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환경과 주변의 경쟁사들 그리고 이 생태계의 제도들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회사가 지금 R&D를 하고자 하는데 경쟁업체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산업은 어떠한 생태계로 어떠한 그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특장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다루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특허 데이터를 확보하고 예로부터 정말 중요한 특허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대부분이 이 두 번째 스텝에 머물러 계실 텐데요. 이 두 번째 스텝의 대부분의 작업은 엑셀 기반의 여러분들의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어떤 특허들을 도출해 내셔야 되는데요. 특허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로 적혀진 문서입니다. 그 말로 적혀진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이 기술을 설명하는데 꼭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만 같은 어떤 단어들을 도출하시고 그 단어들 간에 연산자로 묶으셔서 검색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검색식을 키프리스 또는 믹솔이나 위즈도메인, 키워드 같은 특허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그 툴에다가 넣고 검색어를 넣게 되시면
그 검색량을 만족하는, 그 검색값을 만족하는 문헌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 문헌들은 뭐 적게는 몇천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많게는 몇만 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걔네들을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하나씩 보시기에는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그 DB들은 여러분들이 엑셀 데이터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검색어를 넣고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RAW, 로우, 즉 날것의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는 모집단 특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데이터들은 우리가 B등급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B등급 특허에서부터 A등급, S등급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른 문제의 산업군과 우리가 고른 문제의 출제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특허들을 추려서 걔네들을 A등급, 즉 유효 특허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 유효 특허들 중에서도 더더욱이 중요한 것들, 지금 당장 우리의 지금 고객사, 우리에게 문제를 의뢰한 그 업체의 담당자가 이 특허를 펼쳐놓고 빨리 검토를 해야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 즉 이대로 사업을 영위했다가는 침해가 될 것 같다, 또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빨리 우리도 도입할 걸 검토를 하자, 이런 식의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있는 특허들을 우리는 S등급 특허, 즉 주요 특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검색량을 만족하는 수천 건 또는 수만 건의 로우 데이터부터 B등급에서 A등급으로,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정말 중요한 특허들을 추출해가는 작업들이 저 두 번째 스텝의 단계입니다. 그 추출된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정량 분석과 점성 분석을 하게 돼요.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적인 분석을 하는 게 정량 분석이고요. 그리고 점성 분석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S등급으로 정말 중요하게 남은 특허들을 하나씩 의뢰를 한 고객사, 즉 문제를 출제한 기업과 같이 읽어보고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게 정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뭐 한 3번이나 4번, 5번쯤에 핵심 특허를 도출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때의 핵심 특허는 저기서의 S등급 특허를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특허를 분석한 결과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세요 또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세요 등등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은 저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스텝을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스텝에 위의 쪽과 아래쪽에 두 가지 항목들로 나뉩니다. 위쪽의 카테고리들은 우리가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다음 세대로 개발할 기술들, 향후에 어떤 쪽에 기술 개발을 하면 좋을지, 향후에 어떤 특허를 확보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게 위쪽의 내용이고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분야에 존재하는 다수의 특허들을 검토를 해봤더니 타사들은 이런 좋은 특허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우리 회사의 기술에다가 타사의 저 기술적 요소를 더해서 우리의 기술을 한번 개량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정말 좋은 IP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우리의 차세대 아이템은 이런 쪽으로 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게 저 위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우리 회사에 어떤 아이템을 도출하세요, 신규한 특허를 창출하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특허들은 저 위쪽의 문제들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은 이제 어떤 핵심 특허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게 아래쪽입니다. 비침의 논리라는 건 특허를 읽어봤는데 침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특허라는 거는 잘 읽다 보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려는 발명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특허의 히스토리도 분석하셔야 되고, 히스토리를 분석하다 보면 금반원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의견제출 통지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부분은 유사하지 않고 이쪽에 우리는 특허를 받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이 특허와 정말 권리화하고자 하는, 이 특허가 독점권을 가지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발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논리를 설계하는 게 비치는 논리고요. 대응 설계는 다른 말로 하면 회피 설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저 특허를 읽어봤더니 리스크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 특허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특허를 실시하다 보면 저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설계를 이렇게 변경해서 쓰자. 저
저 특허를 좀 피해가도록 제품을 변경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예능 설계 또는 회피 설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고 지금 우리 회사는 공장이 굴러가고 있어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허를 분석해봤더니 치매인 거예요. 얘는 치매 리스크가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최소의 수단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쟁사의 특허를 무효시키는 작업, 소극적으로 얘를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효화 작업이고요. 이 무효화 작업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원래는 저 특허는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특허가 심사관이 정말 중요한 문헌을 못 찾아서 착오로 등록이 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특허청의 판단을 소극적으로 뒤집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데요. 저 무효화 자료를 찾는다는 것은 꽤 어려운 작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고르셨다면 그 문제에서 핵심 특허가 도출되었고 그 특허가 너무 권리가 넓어서 우리가 이쪽에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라는 특허가 만약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그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찾아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는 실제로 분쟁이 붙더라도 우리가 이 자료를 내면 무효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입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무효화 자료도 못 찾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수단은 라이센싱입니다. 이 특허가 정말 중요한 특허이고 네. 이 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고 침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에는 이제 그 고객사 쪽에다가 그 경쟁사 쪽에다가 우리가 그 특허를 좀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달라라는 라이센싱 제안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라이센싱 제안을 했을 때 허가를 해주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라이센싱을 언급할 때에는 첫 번째로는 어떤 그 특허의 소유권자가 기업이 아닐 때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 중요한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중요한 특허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에는 그들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특허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에게 저 대학교에 저런 특허를 사전에 이렇게 가져오자. 네, 의뢰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 특허를 쓸 수 있는 권한을 허여받자. 또는 아예 양수를 해버리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첫 번째 꼭지의 라이센싱이고요. 두 번째 꼭지는 우리의 경쟁사가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서로 간의 특허를 교환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센싱입니다. 크로스 라이센스라는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특허권을 허여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경쟁사가 안 해주겠죠. 근데 이제 우리도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특허를 너네도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줄 테니 너네도 우리로 하여금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라고 이렇게 특허권의 교환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게 크로스 라이센싱이고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한꼭 언급하면 좋을 코드이기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IPR&D라고 불리는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 스텝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단계를, 답안을 하나씩 뒤로 밀어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 자료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데이터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키프레이스가 됐든 윅스온이 됐든 어떤 DB가 됐든 간에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놓고 이 안에서 작업을 하셔야지 그 안에서 한 땀 한 땀 누르시면 얘네들이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몇 번까지 읽다가 우리가 지금 몇 번까지 봤었는지 헷갈리실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엑셀,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여기다가 셀을 채색해가면서 또는 글자들을 달리해가면서 또는 새로운 열을 만들어서 행을 만들어서 동그라미 세모 X로 이렇게 하나씩 발라가면서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정성 분석까지의 대부분의 작업은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에 핵심 특허, S등급 특허를 추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읽어볼 때에만 여기에 적혀있는 하이퍼링크를 따라가서 특허를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의 모든 작업들, 그래프를 그리고 첨부함을 읽고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고 등등은 웬만하면 여기서 다 끝나셔도 가능합니다. 이 베이스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 엑셀 데이터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새로운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서 날짜 같은 거 뒤에 붙여가시면서 백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저희도 이제 초급 때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엑셀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데이터 정렬 같은 거를 하다가 행이 꼬이는 경우가 가끔 생길 거예요. 열과 행이 이제 필터 기능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줄을 바꾸면 이제 따라서 바뀌어지지만 필터 기능이 해제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셀을 변경하게 되면 어느 행과 어느 행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그걸 나중에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디서부터 작업을 돌이켜야 될지 알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날 작업이 시작할 때 파일 이름을 새로 저장을 하시고 그날 작업이 끝났으면 그날의 작업이 끝난 파일을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그렇게 데이터를 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구글 시트에서 하셔도 돼요. 구글 시트에서 하시면 날마다 이제 그 작업들을 이렇게 뒤로 돌리기가 가능하니까. 근데 구글은 조금 느려서 아무래도 엑셀로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추론 및 등록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들이 특허 한 건 한 건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특허는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이 내신 특허고 쉬운 내용의 특허입니다. 목용용 장난감에 대한 특허예요. 특허의 내용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 개의 특허를 파악하실 때 그거의 내용들을 어떻게 따라가시면 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특허는 목욕용 장난감에 대한 특허고 삼촌이 조카를 목욕시키면서 조카가 목욕을 너무 싫어해서 삼촌과 조카가 즐겁게 목욕을 하면 좋겠는 취지에서 개발된 아이템이고 좌측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런 3D 프린터로 찍어낸 아이템이 이 특허의 시제품입니다. 이런 특허를 제가 담당해서 특허를 썼는데 실제로 이렇게 두 개의 서류가 공개가 됩니다. 이 특허는 지금 등록된 특허이고 통상적인 과정을 거친 특허라면 등록될 때까지 두 번의 공개가 됩니다. 첫 번째 공개는 출원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발행되는 출원 공개 공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개는 이 특허가 최종적으로 심사관과 판단을 주고받고 심사관으로부터 이 기술적 내용이 기존에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을 때 그래서 등록 결정을 받고 나서 특허청에 돈을 납부하게 되면 설정금을 납부하게 되면 두 번째 공개가 되는데 그 특허는 특허 등록 공고입니다. 어떤 등록 특허는 한 개의 공고밖에 없는 특허도 있고요. 어떤 특허는 두 개의 공고가 같이 있는 특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출원 공개 공고는 좌측 상단에 A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이 공개 공고는 최초의 특허청에 제출된 서류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공개되는 서류입니다. 즉, 처음에 내가 이 발명을 개발했어요 라고 적어서 낸 서류가 공개되는 걸 의미하고요. 우측에 있는 서류는 최초에 제출된 서류와는 상관없이 저 서류가 심사관의 의견 제출 통지 대응 과정에서 변형되거나 또는 어떻게 삭제된 부분들까지 반영되어서 최종 판단, 심사관이 최종 판단해서 등록시킨 서류가 우측의 서류입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규 R&D 방향을 수립한다. 출제 기업에게 향후에 어떤 쪽으로 R&D 방향을 제안한다 라고 하시는 목적에서는 출원 공개 공고도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출원 공개 공고에 들어있다가 나중에 생략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R&D 방향을 제안한다는 건 경쟁 기업이 서류에다 적어놓은 모든 내용을 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규 아이템을 창출하는 취지에서는 공개 공고도 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R&D를 할 때 특허권의 침해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어떤 회사가 우리의 경쟁사가 얼마나 치명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당연히 등록된 특허만 보셔야만 할 거예요.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리스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측에 있는 등록 특허 공고 B1이라는 코드를 가진 우측의 서류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만 합니다. 핵심 특허를 고르시는데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R&D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핵심 특허는 공개 공고를 보고 이 공개 공고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얘는 아직 심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경쟁기업이 출원한 특허이고 그 안에 이 단락에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특허를 핵심 특허로 선정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침해 리스크를 판단하는 목적에서 핵심 특허를 고른다고 하면서 공개 공고를 가지고 와서 이 회사는 중요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허에 적혀있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쓰면 침해를 구성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이건 완전히 틀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X등급의 특허라는 건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 특허가 X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특허를 분류했는지에 따라서 그 특허가 X등급이 될 수도 있고 A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답안을 쓰실 때 우리는 어떤 목적에서 특허를 분류했기 때문에 얘는 공개 공고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S등급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허를 구분하실 필요가 명확히 있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일부 특허들은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우선심사라는 건 여러분들 뭐 테마파크나 놀이공원 가면 돈 더 주고 비싼 티켓 사면은 줄 따로 쓰잖아요. 우선심사 똑같습니다. 특허청에다가 우선심사를 돈을 더 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심사보다는 더 빠른 패스트트랙으로 심사가 가능해지고 그 경우에 일부 특허들은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등록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제가 출원 공개 공고는 1년 6개월이 지나야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가 패스트트랙을 타서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등록이 되었어요. 그 경우에는 등록 공고만 발행을 하고 출원 공개 공고는 생략됩니다. 그런 특허의 경우에는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1 코드를 가지는 등록 공고만 남아있고 공개 공고는 뜨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혼동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고가 하나만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공개 공고일 건 아니고요. 그 물건이 B 코드를 가지고 있느냐 A 코드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야만 합니다. 특허라는 제도는 조금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제도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공통적으로 A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건 1년 6개월 지났을 때 공개되는 출원 공개 공고입니다. B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건 등록 공고예요. 이거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좌측에 있는 서류와 우측에 있는 서류를 비교하시면서 이 특허가 처음에는 어떻게 쓰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확인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특허가 중요한 특허인지 안 중요한 특허인지를 분석을 하시려면 특허 청구범위라고 적혀있는 청구항을 보셔야 돼요. 청구범위에 뭐라고 적혀있는지가 이 출원인이 처음에 나한테 이만큼의 권리를 주세요 라고 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이만큼이라도 주세요로 줄어드는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청구범위에 독립청구항 1항을 보시면 최초의 출원 공개 공고에 적혀있는 독립청구항 1항과 나중에 등록 공고에 적혀있는 독립청구항 1항이 대부분의 특허에서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처음에는 출원인이 이만큼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다가 심사관의 지적을 보고 나니 이 기술은 비슷한 특허들이 있네 라고 생각해서 그 심사관이 찾아낸 기술과 덜 비슷한 영역으로 이 영역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등록 공고와 출원 공개 공고를 보시면 차이가 나시는 부분이고요. 걔를 통해서 이 분야에 얼마나 유사한 기술들이 많은지 이 특허가 얼마나 넓은 범위를 청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세서에 청구 범위, 독립 청구항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발명의 기술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발표 심사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청구항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특허가 중요한 특허입니다. 얘는 좁은 권리 범위를 가지고 있는 특허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발명의 설명 부분에 있는 어떤 단락을 가져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발명의 설명 부분은 사실은 우리 회사 조우라고 출원인 조우라고 쓰는 범위라기보다는 사실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산업의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하는 설명서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미 남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부분도 이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발명의 설명 부분에 기재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기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들도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런 R&D를 하자라는 제안은 오케이입니다. 다만 여기 있는 기술들을 보니 이 회사는 중요한 기술을 개발한 것 같고 이 회사가 이런 내용들을 처음으로 도출한 특허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출원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걔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심사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특허를 냈을 때 심사관이 심사하는 대상은 청구 범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 청구 범위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물론 발명의 설명들을 참작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출원일자 이전에 똑같거나 비슷한 발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특허가 등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 특허가 등록되는데 또는 거절되는데 큰 역할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한테 컨설팅을 할 때 이 특허 내용을 보니 특허에 뭐 32달을 하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중요한 권리를 가진 특허이더라고요. 라고 설명을 하면 걔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는 거다. 왜냐면 그 내용이 특허 청구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결론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특허가 중요하다, 이 특허가 침해 리스크가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워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청구 범위에 없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부각시키면 저희는 당연히 청구 범위를 그 다음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청구 범위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특허는 아무리 발명의 설명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지의 기술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특허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기술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던 기술인데 단지 그 특허의 청구 범위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서 그냥 설명한 내용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 특허 이전에 그 배경 기술을 권리한 특허가 없는지를 또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명 설명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키프리스 또는 유지 도메인이나 키워드 등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면 이런 히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특허 등록 히스토리고 각각의 등록을 위한 과정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핵심 특허를 고르셨어요. 그럼 이 핵심 특허가 어떤 기술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록되고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출원서, 의견 제출 통해서 의견서, 보정서, 또다시 최후 의견 제출 통해서 의견서, 보정서, 등록 결정서 이런 나름의 히스토리가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심사관이 뭐라고 지적을 했는지 그 심사관의 지적에 대응해서 대리인 또는 출원인이 뭐라고 반박을 했는지 마지막에 어떤 반박을 심사관이 수용해서 얘가 등록되는지를 보셔야만 해요. 심사관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는데 출원인이 그건 하나도 안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원리가 완전 다른 기술이에요. 라고 해서 심사관이 그거에 납득해서 등록이 된 거면 그 특허는 중요한 특허일 확률이 높죠. 심사관은 사실 비슷한 기술을 하나도 못 찾았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심사관이 찾은 기술에 대응해서 출원인이 그 기술 비슷하다는 건 나름 인정을 하고요. 우리는 비슷한 기술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을 이만큼으로 좁히겠습니다. 라고 의견서를 냈으면 사실은 그 기술은 최초의 출원인이 청구한 것보다 많이 물러난, 많이 축소된 기술일 확률이 높죠. 그런 히스토리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른 그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특허인지, 유사한 기술이 얼마나 존재하는 특허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과정들은 이와 같은 의견 제출 통지서, 특허청에서 1차, 2차를 거친 의견 제출 통지서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게 됩니다. 심사관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선행 기술들과 비슷하다고 지적을 하셨는지가 나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한 대리인의 대응, 발명자의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특허가 특허 결정이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의 특허 결정서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참고문헌이라고 해서 이 특허를 심사하면서 심사관님이 검토한 문헌들의 명칭들이 저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 특허들을 보다 보면
이 특허와 얼마나 유사한 기술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트래킹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자, 제가 지금까지는 특허의 등록 요건, 특허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록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특허의 침해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허의 등록에 대한 영역과 침해에 대한 영역은 명확하게 별개로 구분됩니다. 얘가 등록되었다라고 해서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고요. 등록은 등록이고 침해는 침해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특허의 침해 요건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만 합니다. 고의 과실 불문하고요. 네, 그 특허에 대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허여받은 사람이 아닌 그 특허권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특허 기술을 실시하면 침해라는 거죠. 두 번째,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만 하는 것은 저 두 번째 요건이세요. 등록된 특허의 청구 범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보셔서 그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동의를 하거나 균등한 사항에 우리의 아이템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조사한 경쟁사의 특허와 특허 청구 범위 1항에 적혀 있는 내용과 우리가 하려는 이 사업 아이템이 동의를 하거나 균등한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쟤를 갖다가 우리가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야 된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저 내용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는 유효하게 존속주의 특허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나 키프리스의 웹소에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소멸이라고 적혀있는 특허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소멸이라는 특허는 등록이 되고 나서 원차료를 내다가 중단한 경우에 그 소멸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또는 20년이 지나서 만료되는 경우도 소멸이라고 뜨죠. 특허권의 원차료는 1참수처럼 올라가지 않아요. 지수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기관들, 모든 기업들은 몇 년도가 지나면 얘를 1년 더 유지하는 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괜히 특허료만 날릴지를 판단하고 이 특허를 올해도 유지를 낼지 말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통의 이제 기관들 또는 어떤 기업들은 한 10년 정도 되면 특허료가 꽤 비싸지거든요. 이 특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로열티를 받고 있다, 또는 우리가 이 특허를 바탕으로 사업을 정말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특허들은 연체료를 안 내고 소멸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등록까지 되었는데 소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특허들은 그래서 따로 취급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멸된 특허들은 자유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고, 자유기술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풀어버리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한 4번이나 5번 정도의 목차에서 신규 아이템을 도출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완전히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멸된 특허 또는 타 회사에 공개된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업 아이템에 보탬이 될 하나의 아이디어 시트를 조금 얹어주세요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업으로서의 실시만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는 네 번째 요건입니다. 사업으로서의 실시에 반하는 반대 요건으로는 연구 목적의 실시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이 기술이 진짜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한 효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한 번쯤 써보는 거, 연구 목적의 실시죠. 그런 것들은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업으로서,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는 기술만이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라는 요건이고요. 다섯 번째는 실시의 태양입니다. 실시의 태양은 이제 저희도 법조문을 외우면서 이제 외우는 여러 가지 태양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행위들은 다 실시의 태양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익하는 거, 수출하는 거, 양도하는 거, 물건 하청 주는 거, 다 실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침해를 정리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저 두 번째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는 사항과 동일한 영역 또는 균등한 영역. 자, 우리 제품은 주전자예요. 상대방의 제품도 주전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전자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저 회사는 우리 기술을 침해한 회사예요. 우리는 특허 등록을 받았거든요. 라고 한다면 얘는 말 자체로 비문입니다.
저희 같은 특허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도 이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허라는 거는 제품에 주어지는 권리가 절대로 아니고요.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심사해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발명은 하나일지라도 특허는 여러 개로 등록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허들은 다 다른 내용들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허받은 제품이다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특허는 문서에 청구 범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심사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등록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을 하려면 그 특허의 청구 범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셔야 되고, 얘를 저희 영어 처음 배울 때 구문 끊어서 해석하잖아요. 전치사 기준으로 구문 끊고 접속사 기준으로 끊어서 얘는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고 그 다음 부분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특허 청구안을 읽으실 때 특허 청구 범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쉼표라든가 어떤 끊어서 읽어야 되는 단어들을 기준으로 끊어주시고, 그 끄는 각각의 구성들이 대상 제품, 우리가 실시하려는 아이템에 그대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씩 다 매칭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싹 다 매칭이 되었을 때 여기에 적혀있는 구성들이 전부 다 제품에서 확인이 되었을 때만 특허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머릿속에서 특허 침해라는 거는 이 명세서에 그려진 도면과 비슷하면 침해 아니냐? 이 명세서에서 이런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배경들과 비슷한 내용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침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특허 침해라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만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즉, 청구 범위에 뭐라고 적혀서 심사관이 등록을 시켜주었는지를 보시고 저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모든 요소를 그대로 제품에서 따라서 써야만 침해입니다. 유사하게 써도 침해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명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걸 우리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AER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본체 버튼 수화기 전화선을 포함하는 전화기를 개발해서 등록받은 특허권자라고 해두겠습니다. 제가 이런 전화기를 세상에서 처음 개발해서 이런 전화기와 비슷한 전화기, 똑같은 전화기 세상에 없다라고 등록을 받았어요. 특허권자입니다. 근데 주말에 무슨 마트에 가봤더니 케이스 1과 같이 생긴 전화기가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보시면 본체, 그리고 전화번호를 눌러서 입력하게 생긴 버튼, 본체상에 수화기가 놓여져 있고 수화기와 본체가 전화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즉, 청구범위,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 1항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봤는데 제품에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특허 침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씩 끊어 읽었을 때 그 구성 요소를 제품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만 침해예요. 케이스 2번 보시죠. 똑같은 전화기인데 스피커폰과 화면이 더해진 전화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 전화기는 특허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구 범위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가 제품에서 그대로 녹아있으면 침해라고요. 거기에 그 제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개량됐고 얼마나 개선된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개발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발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류인데 우리 발명은 이렇게 많이 좋은데 기존 거보다 이렇게 우월한 효과가 있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건 침해에 고려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침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청구 범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제품에 그대로 있는지, 본체, 버튼, 수화기, 전화선 그대로 다 제품에 있죠. 화면과 스피커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침해를 구성합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조금 고민이 드셔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발명들은 개량 기술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기술이 갑자기 뿅 하고 나오는 특허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른 문제에 어떤 특허권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권에 앞서는 더 써낸 특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업화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에다가 녹여 넣어야 되는 솔루션입니다. 저 후발주자들은 스피커폰과 화면을 가진 전화기를 개발한 후발주자는 자기만의 특허를 등록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지된 전화기가 ABCD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ABCD와는 차별화된 기존의 전화기를 개발한 사람은 인지하지 못한 플러스 X의 구성을 도출했죠. 그래서 그 플러스 X가 전화기에 들어감으로써 이 전화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플러스 X를 부각시켜서 후발주자는 자기의 특허를 등록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침해와 등록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 후발주자는 특허를 등록받을 수는 있어요. 등록받았습니다. 근데 등록받고 그 기술을 실시하더라도 원천 특허에 대한 침해는 그대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ABCDX를 내가 등록받았다라고 해서 ABCD를 쓸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원천 특허권자, 저는 ABCD라는 권리를 등록받은 저는 ABCDX를 실시할 수 있을까요? 저도 ABCDX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후발주자가 자기의 특허권을 등록을 받았으니까요. 저도 ABCDX라는 전화기를 만드는 순간 저 친구의 특허권에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서로 침해죠. 맞물려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 특허법에서는 강제 실시권으로 크로스 라이센스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페이지에서 라이센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두 번째 꼭지에서 크로스 라이센스를 언급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천 특허권자가 있고 대량 특허권자가 있고 둘 다 등록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 특허는 교환할 수가 있게끔 법에서 강제적인 실시권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요. 좋은 기술이 나왔는데 특허적인 번복 현상에 걸려서 더 이상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시민들만 불편해지잖아요. 특허 제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특허권을 교환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라는 취지로 크로스 라이센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른 회사의 기술이 후발주자의 기술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원천 특허권자는 애초에 특허 의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천 특허권자거든요. 그럼 사실 고민이 별로 없는 실시를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고른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문제들일 거고 그 핫한 문제들이라 하면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서 권리들이 얽히고 설키고 중첩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타회사의 특허를 우리가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 타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산을 중단하세요 라는 결론을 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중요한 특허와 우리가 가진 이 특허권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서로 상생의 관계를 모색해보자, 그런 이야기로 답안을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 측면에서 크로스 라이센스가 있는 거고요. 자, 나머지 두 가지의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생략이고요. 네 번째 케이스는 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허 분석을 하고 난 성과물로서 기업 쪽에 보탬이 될 어떤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업 아이템의 제안은 여러분들 보고 밑도 끝도 없이 그 분야의 박사님들도 개발 못하는 신제품을 개발해라 이런 건 절대 아닐 거고요. 특허를 분석해봤더니 경쟁사에 중요한 특허가 있는데 그 특허는 ABCD의 구성요소로 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을 보아하니 D라는 구성요소를 생략해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되시면 생략해서 제품을 만들 걸 제안하시면 됩니다. 그게 케이스 3번이에요. 즉, 과거에 제가 전화기를 개발할 때에는 무선 통신 기술이 없었어요. 10년 전에 저는 저 특허를 등록받은 겁니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본체와 수화기는 반드시 유선으로 연결되어서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무선 통신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전화기에도 무선 통신 기술을 탑재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기술을 동원하면 전화선은 굳이 없어도 되는 전화기의 탄생이 가능한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저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생략 제안이에요. 저 플러스 D라는 요소는 물론 그 당시 때의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서 반드시 전화선을 필요로 했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허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구성 요소가
특허함대가 등록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부수적인 요소인데 굳이 얘를 특허권에다가 써서 등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빼고 우리는 제품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게 요 CPU 계획의 종착지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밑도 끝도 없이 이 분야에 발명하라 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특허를 분석해서 그 특허의 미비한 점, 그 특허의 취약점을 판단하고 우리는 그 취약점을 극복한 아이템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라는 거죠. 네 번째 케이스 볼까요? 본체 버튼, 전화번호를 눌러서 입력하는 버튼인데 전화번호를 돌려서 입력하는 전화기로 대체했죠. 누르라고 했는데 돌리니까 쟤는 완벽하게 대체가 된 겁니다. 저런 전화기는 당연히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기존 특허권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그 중에 어떤 요소를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겁니다. 저 대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와도 물론 좋겠지만 그 원리와 비슷한 원리를 취하고 있는 이종기술 분야를 조사를 해서 그 이종기술 분야에서 어떤 아이디어 시대를 갖다가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저희 쪽에서 하는 특허의 어떤 R&D 방향 제안의 공식적인 툴 중에 하나거든요. 이종기술을 별도의 검색식을 넣고 조사를 하셔서 그쪽에서 나오는 의미 있는 기술 요소들을 우리 쪽의 문제에 갖다 붙이는 거. 그런 식으로 대체를 통한 R&D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특허 분석의 최종 결과물은 생략, 대체를 통한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를 기업 쪽에다가 제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릴 등록 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침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실제 문제 풀이의 방법은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도 드렸고 가이드북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이 부분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키프리스라는 무료 DB를 통해서 특허 실용순환과 해외 특허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특허를 이렇게 서치를 하고 엑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허 실용순환 버튼에서는 국내 특허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외 특허 버튼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특허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특허, 유럽 특허는 당연히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일본 특허는 자동 번역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북에 키프리스 따라하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목별 검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주황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특허를 전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특허 데이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의 시행 기간 안에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내용 검색 중에 카테고리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카테고리에서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헌들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간 조력할 때, 저희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 중요한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문헌들을 추출하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키워드 검색이라고 합니다. 키워드 검색이라고 하면 보통 발명의 명칭, 요약, 그리고 청구 범위 이 정도 세 가지를 이제 5어 조건을 묻는 거죠. 그 세 가지의 항목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나는 그 문서를 보겠다 라는 걸 저희가 보통 키워드 검색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영역 축소는 사실은 이 CPU 대회에서 얼마든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특허도 한 번쯤 활용을 해보십사라고 펼쳐놨고요. 구글 특허도 AI가 적용돼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내용들을 줄글로 넣든 또는 어떤 단어로 넣든 잘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프리스나 웹손에서 어떤 특허가 잘 안 나온다 싶을 때는 구글에다가 한번 좀 적어보시면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특허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특허도 한 번쯤 활용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특허가 나오게 됩니다. 구글에다가 넣고 조사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립스온이죠. 립스온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여기 T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립스온을 쓰실 수 있는 학생들은 립스온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배경에 대한 이해, 이렇게 그 분야가 어떤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논문을 통해서 또는 어떤 기사를 통해서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쯤에는 2단계는 이미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트리를 확정하는 겁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확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특허들을 여기다가 넣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원칙적으로 이런 테크트리는 바텀업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다 깔아놓고 엑셀에 대한 특허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가면서 테크트리를 바텀에서 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시간 안에 다 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는 여러분들께 테크트리를 너무 참신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존의 구성과들에 나와 있는 구조들 또는 기존의 문제에서 주어진 대중소분류가 있는 문제들 최대한 그것들을 활용하실 때 일부 필요한 영역에서만 약간의 변경을 더하거나 약간의 소분류를 추가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이 답안을 심사할 때 테크트리가 너무 참신하네 이러면서 가산점을 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를 하셔서 테크트리 짜는 데는 그렇게 크게 힘을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식을 짜는 거, 핵심 키워드와 확장 키워드를 정해서 얘네들을 연산자로 묻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플리스 검색하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핵심 키워드를 고르고 그 각각의 확장 키워드들을 확장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 답안에서 우리는 어떤 확장 키워드들을 도출했는지 보다도 이 확장 키워드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여러분들의 흔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접이식 자전거를 확장 키워드로 확정하는데 누구는 적철식을 넣고 나는 안 넣었어요. 나는 점수가 끝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표현, 이 의미를 가지는 어떤 특허문서들을 내가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확장 키워드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확장 키워드들을 어디서부터 도출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접이식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들을 찾아봤더니 일본에 있는 모 회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특허를 먼저 봤더니 이 회사는 접이식 자전거를 적철식 자전거라고 쓰더라. 그래서 우리는 확장 키워드에다가 접이식의 대체용어로 한국어로는 적철식을 잘 안 쓰지만 그 회사의 특허를 모니터링해가고 적철식이라는 단어를 도출했다. 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검색식을 썼는지는 별로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실제 특허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키워드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확장시켜 나가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답안을 구성할 때 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려고 고민하시기보다도 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답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식을 어떻게 짜가는지 마지막에 결론 하나라고 해서 검색식 하나 띡 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1차 검색식, 2차 검색식, 3차 검색식 다 제시를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색식이 어떻게 수정되고 어떻게 변형되는지 우리가 1차에서 2차로 수정하게 된 원인은 뭔지 어떤 취지를 통해서 얘를 2차로 수정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답안에서 그런 부분들 분석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키워드 검색만 가지고는 좀 약하더라. 우리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문제를 골랐는데 하이닉스의 스코어가 여기에는 꽤 많이 빠져나간 것 같다.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닉스는 별도의 출원의 검색을 통해서 보완했다. 라고 하면 좋아 보이죠. 이런 답안에는 나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른 문제가, 내가 고른 문제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몇 개 없어요. 너무 많으면 이런 전략을 못 취하고요.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전략에서는 우리는 키워드 1에, 타입 1에 키워드 특허 검색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만 가지고는 내가 좀 불안해요. 아무리 내가 키워드 검색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 어떤 용어로 어떤 특허가 빠져나갔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출원에다가 따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넣고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들에 있는 특허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엔드 조건으로 IPC 정도 얹어서 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의 특허들 중에 이런 IPC 코드를 가진 특허는 최소한 내가 다 보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저 별도의 바구니를 찾아서 이렇게 따로 바구니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바구니를 마지막에 합치시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검색어 원툴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못 죽어도 완전 무결한 검색식을 만들 거야 라는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이 검색식의 불완전성을 내가 인지를 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수단도 고민을 해봤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답안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답안이 흘러가는 게 조금 더 유용한 답안인지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련된 특허로부터 유효 특허를 노출하고 핵심 특허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 이름은 뭐 주요 특허든 유효 특허든 핵심 특허든 상관없어요. B등급, A등급, S등급의 특허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율이 얼마나 줄었든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거 보세요. 2만 건에서 18건 남았다고요. 저희가 한 작업이에요, 이거는. 2만 건에서 18건 남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서 우리가 노데이터라고 확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날아가는데 이래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지워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됩니다. 실제로 검색식이라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몇 건이 남는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허들을 여기에다 남기는 거,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조별로 하고 계실 거고 목적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국가별로 또는 어떤 테크트리별로 몇 건의 특허가 도출되는지를 대여를 하셔야만 하겠죠. 그게 이제 특허 맵이라고 불리는 거고 다른 이름으로 뭐 OS 매트릭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공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테크트리를 바탕으로 이제 기술 흐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얘는 뭐 중분리별로 하셔도 되고 소분리별로 하셔도 되고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회를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물론 좋아요. 근데 반드시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어디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분석이라면 얼마든지 해주시면 좋아요. 다만 분석은 했는데 특별히 전달할 코멘트가 없어요. 그런 거는 분량 많겠죠 사실은. 아 대단히 수고했네. 근데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끝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어떤 분석을 하셨으면 그게 이제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분석을 하셨으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분석의 결과 여러분들이 의미를 전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는 이런 특허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기술이 트랜지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 분석을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시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저 예쁜 목표 만들려고 분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아무리 예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도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실제 이 답안은 꽝이에요. 한 줄을 적더라도 한 가지 코멘트를 던지더라도 이걸 통해서 기업이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멘트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답이 아니고 코멘트가 있는 얘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항상 모든 목차에서 도출을 하셔야만 해요. 정면 분석이라고 해서 정면 분석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담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정성 분석이라고 해서 특허들 1번부터 20번까지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각각의 항목별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 넣어주세요. 그게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맡기는 겁니다. 출원 동영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라는 건 눈으로 보면 눈만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증가했는지, 그 당시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는지와 맞물려서 특허가 어떻게 증가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과거 10년, 최근 10년, 과거에는 어떤 회사가 많이 내다가 최근에는 어떤 회사가 많이 내다가 로 끝나면 너무 아쉽고요. 최근에 어떤 회사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특허를 많이 내게 됐는지가 심도 있는 분석으로 뒤따라가야죠. 걔는 특허 분석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경제학적 환경 또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기사를 조사해서 그런 것들로 뒷받침을 해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이 결론만 가지고 제시를 하기보다는 결론 뒤에 숨어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 특허에 대한 정성 분석을 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 특허를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저희 업계의 관행이고 문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도표는 사실상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조금 익숙한 도표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왼쪽은 우리 기술, 오른쪽은 우리가 찾은 기술입니다. 왼쪽은 기준이 되는 기술이고 오른쪽은 비교 대상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기술의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한다 라고 하면 우리 기술을 왼쪽에다 구성 요소들로 깔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찾은 기술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저 대상 특허의 무효자를 찾는다 라고 하면 그 대상 특허의 무효자로 대상 특허의 청구함을 왼쪽에다 깔고
그 청구함을 무효시킬 수 있는 우리가 찾은 기술을 오른쪽에다 깔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특허가 A, B, C, D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찾은 특허가 스몰 A, B, C, D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가 1대1로 대응되게끔 대비를 하는 게 이 표의 의미인 거고요. 네. 이건 이제 특허를 정리한 표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 자료를 조사한 사례인데 왼쪽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대상 특허의 청구 범위의 구성 요소 1, 2, 3, 4, 5번의 구성 요소가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얘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찾은 자료에 적혀있는 1, 2, 3, 4, 5번에 대응되는 구성들이 1', 2', 3', 4', 5'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이 나오고 끝나면 안 되죠. 이 두 개가 얼마나 유사한지 비슷한지에 대한 비교도 하셔야만 합니다. 동그라미 세모 X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실제 작업을 할 때 동그라미 세모 X를 해요. 네, 동일 미사, 비유상으로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동그라미 세모 X로 해도 전혀 어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실 때 얘를 통목차로 해서 첫 줄부터 끝 줄까지 하나의 칸에다 때려 넣고 선행 기술로 하나의 칸에 때려 넣어서 동그라미 세모 X를 그리는 것보다는 얘네들을 구성 요소들로 이렇게 다 자르셔서 그 구절별로 자르셔서 구성 1, 2, 3, 4, 5로 나누시고 그 각각의 구성이 대응되는 구성에 어떻게 중첩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체계적인 답안처럼 보입니다. 전체로 줄글로 쭉 있고 두 개 같다 동그라미 치면 이게 왜 같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동그라미, 세모, XX 이렇게 보여주셔야만 얘가 같은지 다른지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근거했을 때 이 두 개의 스코어가 무효 자료가 찾은 건지 못 찾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선행기술에서의 포맷이고, 검토 의견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효 자료를 찾든 특화성에 대한 진보성 흥결의 자료를 찾든 등등등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든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검토 의견이 없으면 그거는 답안의 의미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에 던지는 코멘트에 정말 집중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고 저도 공대생이지만 여러분들도 공대생이셔서 여러분들 답안 제가 보기도 전에도 뻔합니다. 강조될 부분들 하나도 강조하지 않고 그냥 검은색 폰트 똑같은 폰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심사위원들이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를 그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답안 안에서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저는 이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심사위원은 당연히 그쪽에 눈이 가서 그쪽 파트를 열심히 읽을 거고요. 물론 그 강조한 파트에 틀린 내용 있으면 마이너스겠지만 맞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얻게 된 그 인사이트를 답안의 어떤 부분에다 잘 적어놓고 걔를 박스를 치시든 글자색을 달리하시든 별표를 막 치시든 상관없습니다. 글자색 달리하면 안 된다고 아무데도 적혀있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까만색으로 쭉 도배해놓으면 이게 무슨 공무원 자격증인지 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컨설팅 보고서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실제 보고서 쓸 때 200쪽짜리 넘어가는 보고서 쓰게 되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다 분류합니다. 여기 봐달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금 자신있게 각각의 답안들의 경중을 좀 가리면서 구성을 해달라.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은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게 막 들여쓰기 들쭉날쭉하고 띄어쓰기 들쭉날쭉하고 폰트 엉망이고 이래버리면 눈이 잘 안 가요. 여러분들은 저희 같은 그래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실제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과 동일한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짜리 과제를 받았는데 폰트 엉망이고 들쭉날쭉되고 글자체 이상하고 오타 장렬하고 이러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물론 내용에 가리는 대회지만 기본적으로 그 서류평가는 통과를 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이게 발표라도 가시죠. 서류평가를 좌우하는 건 어쨌든 이 각각의 형식적인 내용들이 구비가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로 갈립니다. 저희가 실제로 심사를 하다 보면 거의 한 7, 80%의 답안들은 얘는 발표 심사인지 아닌지가 거의 30초 안에 다 끝나요. 드륵드륵 냈다 보면 얘는 발표 한번 들어보자,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서류 심사 단계에서는, 답안 서류 단계에서는 충실하게 답안을 잘 작성을 해주시고
남들과는 다르게끔 한 번은 좀 발표로 불러서 이 친구들이 어떤 분석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얻었는지를 들어보고 싶게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는 여러분들 각각의 부스를 제가 돌면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약간 제가 딱딱하게 녹화한다고 해서 딱딱하게